3월 2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운티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연준 내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되었으나 목요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모멘텀 부재의 특정 섹터의 주도보다는 화장품, HBM, 방산, 헬스케어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FOMC 점도표 유지, 그리고 GTC 2024와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 등 통화 정책과 AI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으로 3% 넘게 상승했고 코스닥은 2% 넘게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낙관론이 이어진 가운데 고점 부담에 지수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주간으로는 3대 지수 모두 2%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 경신 행보를 지속했습니다. 달러 강세 부담에도 마이크론 실적 효과와 엔비디아 상승세 지속 등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페덱스는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이 7% 넘게 올랐고 나이키는 중국 매출 둔화 및 가이던스 실망감에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관련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가 4개월 만에 가장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체로 하락했는데 BOE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 영향에 영국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기업이익 증가를 예상하면서 올해 연말 S&P 500 전망치를 4,750에서 5,500으로 상향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는 FOMC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양호한 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PCE를 대기하면서 경계감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FOMC 낙관론이 이어진 가운데 고점 부담에 지수가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2% 내외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KB 코어비유 4월 자산 배분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상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한 달 전에 이제 코어뷰 자료에서 골디락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이죠. 경기는 뭐 아주 나쁘지 않고 또 좀 개선 기미도 보이고 물가도 완만히 이제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우호적인 환경,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기대가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해서 주식의 이제 투자 선호도를 이제 제일 상향을 이제 했고요. 그런 환경이 연간 정도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자료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매크로 파트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환경이 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CPI와 PPI 물가 지표들이 예상을 조금 상회하거나 하락이 이제 더디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조금 우려도 이제 커지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그 물가 경로가 좀 울퉁불퉁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다만 이제 그 이번 FOMC에서 확인됐다시피 물가도 물가지만은 연준이 특히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고용 지표를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물가 고용이 좀 들쑥날쑥하게 발표가 되지만은 다시 뭐 아주 뜨거워지는, 소위 너무 이제 견조한 지만 않으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예상하고요. 이 부분은 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골디락스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좀 조정 요인으로 유동성 위축에 관한 이슈도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그 글로벌 주식 쪽에서 자료에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예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금리를 내렸다가 올리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소위 테이퍼링과 그리고 큐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유동성 위축이 주식 채권 가격 조정 요인이 좀 되기도 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QT를 다시 감속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한 2년여 전하고는 통화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저희가 이제 그 변동성 요인으로 미국 대선 올해 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번 FOMC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에는 좋은 통화정책 환경으로 판단을 이제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도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좀 조정 인식도 있어서 그 경우 같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리스타킹 재고 사이클 수혜가 예상이 되고 밸류 모멘텀은 4월에는 총선 결과 확인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역시 저희는 한국 기준으로 기준금리 아래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뭐 추경 매수보다는 금리가 좀 반등하는 경우 좀 긴 투자업에서 점차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도 그 차환 리스크가 감소된 점은 크레딧 스프레드, 크레딧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갈수록 하향 안정 전망을 유지를 하지만은 지난달에 전망했던 한 $80 초중반대 상승이 조금 더 지연될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은 지난해 저희가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 선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투자 매력 높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정이 좀 더 커질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기회도 좀 탐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요. 현물은 아무래도 좀 실물 경기를 늦게 반영하는 반면에 좀 선반영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 섹터별 차별화, 예를 들면 지금 AI 기대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조정받는 리테일 주거 등은 향후 실물 자산이 좀 개선될 걸 기대해서 일부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울퉁불퉁한 물가 경로로 골디락스 기대가 의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좀 더 무게를 둔 고용 지표는 들쑥날쑥하지만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름 금리 인하 기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자산 가격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골디락스 의구심과 함께 자산시장 조정 요인으로 4월 유동성 위축도 예상이 되면서 단기 조정의 빌미로 이제 판단해 봅니다. 주식을 살펴보게 되면 물가보다 이제 고용을 더 걱정하는 연준이 주식에 좋은 통화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은행의 긴축은 그 과열 인식 속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 증시의 체질 변화도 있어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주식도 이제 글로벌 증시 기술적 조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타킹 사이클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기업 밸류업 모멘텀은 총선 결과의 영향 확인도 그럼 필요하다는 김상훈 상무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와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먼저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는 글로벌 ESG 브리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탄소 배출권과 같은 기후금융, 탄소 시장에 대한 기후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2월 달부터 톤당 100유로의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 하락하고 있는 동향인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거의 톤당 100유로에서 지금 현재 70유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파워 EU 계획, 2023년부터 시행한 리파워 EU 계획이 주요 이유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파워 EU로 인해서 EU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 EU의 탄소 배출권을 경매하여 조달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40%의 자금은 2027년에서 2030년 경매될 배출권을 앞당겨 경매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2월 말까지 3,240만 개의 탄소 배출권이 경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월에도 그만큼 이제 많은 탄소 배출권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기와 단기 탄소 배출권 수급에 따라서 단기 가격이 쉽게 상승 동력을 받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장기 수급 여유도는 오히려 가격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차액 계약 제도가 지난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CCFD 탄소 차액 계약 제도라고 하면 소위 조기 상용화가 필요한 탄소 감축 기술, 예를 들어서 수소환원 제철법이라든지 이런 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이때까지 탄소 배출권 같은 이런 제도들은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CCFD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존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또는 기후에 대한 대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발적 탄소 시장입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중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부분인데요. 최근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시행한 설문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탄소 크레딧, 자발적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 때문이고요. 이 신뢰도 때문에 탄소 크레딧을 구매한 적이 없는 기업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발적 탄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역발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탄소 크레딧 구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인증기관 베라의 신뢰도 훼손 이런 것들을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위원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신뢰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수급 이슈 그리고 또 탄소 크레딧은 신뢰성 이슈로 좋지 않은 센티멘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탄소 시장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역발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탄소 배출권 가격 하락하는 가운데 탄소에 기반한 새로운 보조금 CCFD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의 탈탄소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고요. AI 메가 트렌드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인덱스 자료가 발간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다음은 AI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담당 김준섭입니다. 일단 김동원 상무님, 김태우 의원과 함께 AI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말 MWC를 참가하면서 AI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동향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전체 AI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AI 서비스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이라든지 최신성의 문제, 리젠시 문제라고 하는 이 최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 학습 빈도를 얼마나 자주 학습시키는지에 따라서 이런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리젠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결정되고 있는 동향인데요. 그렇다 보니 AI를 개발하는 공급자들은 그들의 전략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개발 방향성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키워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를 만들어 가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영역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네로우 AI 같은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면서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상당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AGI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데이터를 학습시킬 하드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형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스테빌리티 AI와 같은 이런 AGI를 추구하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즉 파라미터 경쟁,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얼마나 키우느냐라는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7,000억 개의 파라미터, 스테빌리티 AI 역시도 1,6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생성형 AI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런 파라미터를 단시간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GPU뿐만이 아니라 ASICS라든지 NPU와 같은 반도체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이나 메타 뭐 같은 이들 AGI를 추구를 하는 플레이어들의 선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파운드리부터 해서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생태계 확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로 AI인데요. 네로 AI는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이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 많은 사업자들이 AI를 학습을 하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모델이 거의 폭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AI 모델이 학습되는 동향들을 보면 줌이라든지 세일즈포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AI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액센처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까지도 AI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AI 모델이 나한테 맞는지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를 중간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우스는 이 AI 다극화, AI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대에서 수혜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S, 이수페타시스, 가온칩스와 같은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그리고 HBM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즉 AGI에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가온칩스 역시도 MLB 경쟁 우위, AI 반도체 수요 급증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네로 AI에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네로 AI의 수혜가 전방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AI를 활용하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응에 위한 AI 개발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학습할 모델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키워 만드는 일반 인공지능이죠. AGI 방식이 있고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네로 AI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AI 반도체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나 네로 AI는 그런 사용자 편에서 AI를 관리해줄 IT 서비스 사업자의 파위를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에서부터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관련 생태계가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글로벌 AI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시작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KB증권에서는 AI 다극화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S, 이수페타시스, 가온칩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 인덱스 자료가 또 발간됐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미디어 인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OTT 산업 관련돼서 썼는데 OTT 산업이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구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제 자본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료 방송 가입자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3,600만 명인데 OTT MAU가 3,4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독자 침투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제 추가로 구독자가 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으로 봤을 때 지금 티빙과 웨이브의 자본을 보면 티빙은 자본이 한 3천억, 그리고 이제 웨이브는 마이너스 1,000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손익은 지금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받던가 아니면 뭐 수익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수익화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수익화 전략을 했을 때 저희는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밸류 체인에서 OTT 협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OTT 이용자가 이제 OTT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익화 전략을 통한 뭐 가격 인상이나 등을 했을 때도 이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부터는 OTT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적으로는 지금 CJ E&M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CJ E&M이 계절적 비수기로 조금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OTT 가격 인상 그리고 프로야구 중계에 따른 가입자 증가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국내 OTT 산업은 성숙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구독자 증가세 둔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고갈로 OTT 전략의 성장속보다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데 국내 OTT 업체들은 그런 수익성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의 장기 성장 동력은 단연코 광고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세한 용어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